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찌 보면 국내 최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타니 쇼헤이 글러브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오타니 선수 지급용과 동일한 스펙으로 만들어진 한정 모델이고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실물입니다. 요 제품을 리뷰를 할 거고, 얘는 이제 손님이 가공이 들어온 건데 이게 17년 모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투피스 철판 랩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약간 그 돗자리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거, 이 모양 아시죠? 많이 보시던 거. 네, 그 모델, 그러니까 오타니 모델로 오더가 된 제품. 네, 요거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스펙도 거의 비슷하고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이제 리뷰를 할 텐데, 자, 이 글러브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16만 5천엔짜리 아식스에서 100개 한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작년에 썼던 모델, 그거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판매가 됐죠. 동일하다, 뭐 90% 이상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일단은 바닥의 각인이 좀 달라요. 이제 제가 좀 가까이 보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각인이 타자 모습과 투수 모습을 섞어놓은 바닥에 손바닥에 오타니 선수 각인이 있고요.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 아식스 뭐 로고 찍혀 있고, 메드 인 재팬 찍혀 있고, 가죽은 스페셜 오버킵 레더. 네, 스페셜 오버킵 레더는 예전 것도 동일합니다. 네, 아식스에서 킵, 그러니까 일반 노스킵이라든가 뭐 프레스킵이라든가 더치킵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오버킵을 사용하는 건 아시죠? 오버킵에 관련된, 가죽과 관련된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오버 에이지드 킵을, 그 우리나라 분이 오버킵이라고 표현해서 오버 에이지드 킵, 오버킵이라 해서 킵 써였다라는 얘기도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그런 부분은 없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외부의 가죽이에요. 예. 보시면 약간 광택감이 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금색으로, 그러니까 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 약간 홀로그램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마치 유리에 지문 묻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홀로그램 모양이 나오고, 위에 이도류니까 뭐 투피스에다 뭐 그런 로고 들어가 있고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 모델과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검지 부분에 아식스 로고가 들어가 있죠. 원래대로라면 요 모양이 동일하게 같이 이 다이아몬드 모양. 예전에 아식스 글러브 특징 설명할 때 요 부분이 밀리지 않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쿠션감이 있어요. 네, 폭신폭신해요. 기성품 아식스를 한번 볼까요? 아식스 제품들이 나올 때 요게 좀 많이 모양이 이뻐서 이용규 선수 외야 글러브도 그랬고, 요 모델 많이 아시죠? 이거는 이제 와규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이 제품으로 많이 나왔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끈 전체 교체가 들어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시에 모델들이 끈피가 가와구치 끈이었어요. 그래서 끈이 뻣뻣해요. 이 끈. 사실은 이것도 지금 스미다로 다 교환을 한 거예요. 가와구치 끈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써도 뻣뻣함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공이 닿는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빠지죠. 예. 이게 달아서 빠진다기보다는 표면이 까지진 않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 만져도 이렇게 딱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다 스미다로 전체로 교체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끈이었고요. 그래서 아식스 글러브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서 예전에 와규 모델들 보시면 가죽은 되게 부드러운데 끈이 뻣뻣하고, 다음에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끈에 손을 빈다라는가, 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끈이 빳빳하다 그랬죠. 이 오타니 선수 지급용 모델 16만 5천원짜리, 여기 뭐 지급용이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 아무튼 이 모델은 스미다를 썼어요. 그래서 끈피가 처음부터 쫀득쫀득한 이런 스미다 끈피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아식스에서도 스미다 끈피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쫀득하지 않은 딱딱한 색깔 끈피가 들어가서, 특히 T벨트 그물 들어갈 때. 근데 전에 아식스 선수 지급용 외야 글러브도 스미다였고요. 좀 고가 라인들 보면 스미다를 가끔 쓰기는 해요. 오타니 모델에서 그래서 올해 모델은 이제 스미다 끈피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검지 부분에 왜 이 줄이 없어졌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 야구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은 글러브 외부에 브랜드 로고가 이 손목 라벨 외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나카 선수라든가, 그리고 마에다 켄타 선수 같은 모델, 뭐 중재 미즈노 럼버드 자수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일본 내수용 프로 선수들 지급용들은, 투수들은 글러브는 겉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찬호 모델 A2K 기억나시나요? 오릭스 시절에 썼던 글러브, 그것도 보시면 똑같은 A2K 제품인데
이 손등에 A2K 각인이 없다라는 거 모르셨죠? 네, 그게 박찬호 지급용 모델이었어요. 왜 일본에서 사용을 할 때 윌슨 글러브를 썼을 때는 외부에 상표를 없애요. 그래서 요게 자수를 찍기 위해서 요거만 없앤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 이 쿠션감 있죠? 이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검지 패드처럼 아시스 글러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쿠션감 때문에 검지를 뺐을 때 이게 좀 손가락이 덜 아파요. 그래서 쿠션감이 좀 있거든요. 그건 동일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타니 선수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이렇게 절개가 된 손목이 들어간 모양. 요것도 오타니 선수 어찌 보면 시그니처 픽이죠. 예전에 기억나던 게 손바닥에 고무 들어갔던 글러브, 여기 노란색으로 11번 오타니 쇼웨이 써있던 거, 손바닥 내피에 고무 들어가 있었던 거, 다음에 샘으로 나왔던 거, 참 특이한 걸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오타니 선수가 여기 부분을 요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절개를 넣음으로써 손등을 덮어주지만 조작이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마치 치퍼존스 모델이라든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절개를 넣어서 좀 부드럽게 조작감을 주기 위해서 요 패턴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런 디자인들은 기존의 글러브들 다른 메이커에서도 많이 나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오타니 모델이라고 하면 요 라인과 아식스가 옆으로 간 요 라인, 거기와 이 손목이 조합이 된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성으로 판매되는 모델들이 오타니 모델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 의하면 16만 5천엔짜리고 100개 한정으로 일본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셀가가 뭐 50만 엔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가로 치면 한 180만 원 정도, 세금 다 내고 들어오면 거의 180, 190 정도 되겠네요. 더 되려나? 네. 2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글러브예요. 물론 지금 다음에 리뷰할 것 중에서는 미즈노 다나카 선수 이제 레플리카 모델을 또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메쉬 들어갔던 거 있죠? 그거는 미즈노에서 18만 엔에 판매가 됐고요. 그 이치로 선수 마찬가지 레플리카 그것도 18만 엔. 여기 이치로에 연도 써 있는 거 그것도 18만 엔이니까 미즈노보다는 좀 쌉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리셀가가 더 올라가겠죠. 이 글러브 주인분은 저한테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가공이 다 끝난 상태예요. 표면에 보시면 이 갈색 부분은 그런 얼룩달룩한 약간 홀로그램 느낌의 그 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갈색 부분은 좀 달라요. 뭐랄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이 가는 것 같은 똑같은 질감의, 예, 그런 코팅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 손등에 들어간 가죽들은 다 코팅 가죽이에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손바닥에 일반 오버킥 가죽의 소리 들으면 이런 느낌 소리 나죠. 근데 손등 가죽은 들리시나요? 예. 그래서 얘는 방수 코팅 같은 느낌. 즉 미즈노로 치면 그 샴페인 핑크나 샴페인 퍼플 같이 그렇게 코팅된 재질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이 잘 안 먹는, 네, 미끄러운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추럴한 가죽은 아닌 걸로 사용을 했고요. 대신에 포구면은 일반 가죽을, 오버킥 가죽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웹의 안쪽 부분도 코팅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리가, 네, 미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웹에서 스핀을 멈춰줄 때 조금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 실제 선수 지급용도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글러브 제작할 때 요 부분까지 그런 가죽이 들어가 있다면, 실제 선수 지급용도 이렇게 갈색 가죽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 안쪽도 이거 펄 들어간 가죽이 들어가 있다면, 홀로그램 가죽이, 여기도 홀로그램 가죽이 실제로 선수로 지급됐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 좀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진짜 손으로 해보면 되게 미끄러워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오타니 선수 뭐 그 쓴다라니까 그러겠죠. 이 두 글러브를 갖고 온 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차이. 보이셨어요? 순간적으로 안 보이셨죠? 자. 웹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오타니 선수 웹은 각도가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꺾을 때도 요 라인으로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올려서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걸 또 반대로 했더라고요. 네, 반대 모양으로 나왔고, 매듭도 기존에는 여기에다 매듭을 줬다면 올해 모델은 매듭도 여기에다 줬고, 그래서 디자인도 바뀌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얘는
순방향으로 처음에 오더가 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오타니 모델들 이렇게 실제 오타니 그 스펙으로 개인 오더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더 제품들을 길들 때 저는 순방향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글러브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의 통상적인 글러브보다 좀 길어요. 통상적인 글러브가 12인치라고 치면 얘 같은 건 12.25, 무리해서 12.25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다르비슈 모델보다는 좀 작기는 하지만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잡을 때 공이 많이 좀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손 사이즈라든가 미디움에서 라지 정도라면 약간 올려서 잡으면 공이 잘 물리는 이런 형태로 약간 비틀어지는 느낌으로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순방향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기존의 아식스 글러브들 기성품 나온 것들 중에서도 역방향 나와서 제대로 못 쓰시는 경우가 엄지에 내려와 있을 경우 많이 도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주로 순방향을 또 많이 해 드리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아까 끈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식스 제품들이 끈을 그렇게 가와구치 쪽에 그 딱딱한 단면 끈을 썼을 때는 거기다 역방향을 놓으면 역방향의 개념이 뭐라 했죠? 약간 넓게 벌어지고 화삭화삭 움직이는 그런 좀 엄지가 내려와도 잡히고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야 되는데 이걸 타이트하게 잡아버려서 조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꺾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되려 공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식스 제품은 제가 주로 순방향을 다시 튜닝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처음부터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오타니 선수가 요청하는 바인 거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내려 쓰고 있는데 손이 큰 선수라면 내려 써서 이렇게 조금 엄지 각도를 해서 깊게 쓰는 거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사회인들을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니까 뭐 요 모양대로 저도 길을 드렸어요. 이 사용자분이 불편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올려받아서 이 끈을 튜닝을 해드릴 텐데 이제 끈은 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용인데 엄청나게 얇게 깎아가지고 한 번 풀렸는데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풀렸는데 만약에 풀러서 다시 순방향으로 바꾸려면 힘을 받으려면 이 끈은 스미다 단면끈 검정끈을 좀 더 두툼한 걸로 교환해서 교체를 할 텐데 엄지가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역방향 순방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수일 때 역방향 순방향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글러브에서 역방향 순방향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깊고 형태가 잡혀 있는데 역방향일 경우에는 넓게 벌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내려와서 잡는, 즉 외야 글러브처럼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러브를 가공할 때 순방향, 역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을 캐칭한다라든가 뭐 땅볼을 잡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퍼포먼스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투수 글러브 제가 설명을 할 때 투수 글러브의 패턴 선택하는 법에 있어서 선수들 특히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 뭐에 중점을 맞춘다 그랬었죠. 네, 내가 던지는 구질. 그래서 스플리트 기어를 던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서 특히 들고 던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엄지를 좀 내려서 포구문을 넓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꼈을 때 벌어지고 안 꼈을 때 좁아지지 않게, 즉 쿠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후지카와 큐지 같은 선수들도 비틀어지는 가다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 자낙스 걸 썼을 때는 배에다 놓고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만 들고 던질 경우, 그래서 예전에 정재훈 선수 글러브 조일이 할 때 포크볼 던지던 두산 마무리 있죠. 지금 코치하고 있는 그 친구 글러브 만들었을 때도 조일이를 할 때 좀 엄지를 내려서 형태를 잡았고 211로 착수하고 핑거 홀더를 없애고 왜 포크볼을 끼고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구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립을 잘 잡고 순간적으로 쿠세를 습관을 노출 안 시키면서 그립을 잡기 쉬운 형태, 그런 형태로 가는데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틀리다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이런 형태, 이렇게 밸런스를 좀 엄지를 내려서 형태를 잡아서 글러브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 선수는 약간 외야 글러브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투수 글러브 모양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즉 야수 글러브와 투수 글러브 본인이 있을 때 이질감이 없이 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확실히 제 손에는 커요. 예. 관절도 그렇고 손가락 길이도 길고, 예. 끝까지 힘이 전달되기에는 제 손에는 좀 큰 글러브라는 거. 그래서 16만 5천엔짜리 비싼 글러브를 가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글러브 가공을 18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선수 지급용 퀄리티 제품들을 많이 봤었는데 약간은 다르게 만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그 메이커를 이슈화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 컨셉카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식스의 기술력이 들어갔고 본인들이 특별하게 만든 이런 가죽을 썼다. 요런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 조일이 할 때 뱀피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글러브구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회인분들이 쓰기에는 이런 게 더 좋을 거고요. 소장가치, 특히 이 가죽이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그래서 좀 비싸다라는 것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얘랑 열었을 때 보관 가죽이가 조금 더 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도 더블팜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블팜 들어간 가죽이 정말 얇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간 것보다 한 절반 수준의 얇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느낌이 안 날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 실제로 미국에 쓰는 것도 역방향으로, 거의 이 글러브도 역방향으로 내려서 좀 엄지를 내려서 가공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내려서 잡았다고 오므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려서 잡아도 잡았을 때 모양은 똑같다. 즉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꽉 잡을게요. 만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선수들도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글러브질 할 때 끝이 만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같은 패턴의 글러브도 엄지를 내려간 형태로 밸런스를 잡아서 공을 잡았을 땐 이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순방향에서 약간 엄지가 올라가게 형태를 잡아놓고 똑같이 내가 날라오는 공을 딱 잡았을 때 모양은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글러브 외형. 하지만 내 왼손 모양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고가 글러브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첫째는 뭐냐, 이 오타니 선수, 이런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부러움. 네. 지금 한국 야구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저희 선배 형이 LG 트윈스 쪽에 이제 구단 관계자에 계시고, 대학교 바로 직속 선배가 또 한 번 이제 KBS 기자분이 계신데, 셋이 작년 연말이었나? 네, 코로나 한참 심하기 직전에 그때 셋이 이제 잠실에서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스타 플레이 부재에 대해서 나오게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를 또 하다 보니까 이대영 선수랑 또 인스타 우연히 또 보게 돼서 또 팔로우를 맺었는데, 이대영 선수랑 되게 제가 친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친했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줬고, 제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던 동생 중에 하나였어요. 왜? 결제가 제일 깔끔하거든요. 네, 대영이는 제가 겪어본 선수 중에서 진짜로 결제 약속만큼은 철저하게 잘 지키던 애였어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정말 깔끔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 유니폼을 팔아봤잖아요. 한참 그때 야구 붐일 때 어마어마했어요, 파급력이. 대영이 본인도 느꼈겠지만은 저희는 유니폼 마킹을 찍고 선수들을 한 번씩 팀을 바뀔 때마다 유니폼이 나오지도 않고 등 이름 이게 마킹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성 팬들이 와서 언제 나와요? 언제 살 수 있어요? 어센트 언제 살 수 있어요? 팬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슈퍼소닉, 그리고 도를 막 50개, 60개 할 때, 50개 이상 할 때, 그때 정도의 스타성과 상품성이 있는 선수들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야구의 가장 큰 문제가 선배형들이랑도 얘기할 때처럼 마치 우리가 예전 농구대잔치처럼 뭐 문경은, 현주엽, 서장훈, 우지원, 아직도 그 선수들을 기억하듯이 연세대 고려대 그 멤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도 스타 플레이어로 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거의 농구 선수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젊은 선수들 중에서 물론 뭐 LG 트윈스 유명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지만 이대영 선수 정도 되는 선수의 그 스타성, 그리고 인기가 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오지환 선수의 실력에 비한 인기도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스포츠가 살아나려면 스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찌보면 일본도 좀 심각하게,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당시에도 하던 얘기가 축구 쪽에서 밀려서 애들이 축구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 왜냐면 프로축구가 너무 일본은 활성화되어 있고 잘 돼 있고 클럽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저변도 넓기 때문에 야구 쪽에 인원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스타가 계속 나와줬죠. 이치로 선수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동안 젊은 선수가 없다가 이제 오탄이라는 마치 만화 메이저에 나오는 투타를 경험하는
거의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현실로 구현하는 진짜 대단한 선수가 나온 거죠. 뭐 일본 선수를 좋아하냐 나쁜 일본을 좋아 그 문제가 아니라 야구인으로서는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메이저리그에서 그것도 최고의 거기서 투수랑 타자를 겸하면서 이렇게 한다. 일본도 우리가 베이징 키즈들이 지금 어찌 보면 프로야구 주축이 됐듯이 오타니 키즈들이 또 일본에서 또 엄청 커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팬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야구 팬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악플 달지 마시고 응원 많이 가시고 네, 좀 스타를 만들어 내리려고 좀 노력해야 되고 구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마케팅 많이 해야 되고요. 잠실 야구장에서 한참 야구 붐이 있을 때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니폼을 파는데 엄마 아빠는 LG 트윈스 팬이셨거든요. 두 분 다 저지 입고 왔어요. 근데 아이는 SK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왜 SK야? 그랬더니 전 김강현 선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LG랑 SK 게임을 보러 왔더라고요. 네. 뭐 응원은 LG 측에서 하겠지만 자기는 김강현이 좋대요. 김강현 선수가 좋대요. 자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야구 붐이 일어나는 엄마와 아빠가 다른 팀을 응원한다. 엄마가 아빠가 다른 팀을 응원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이랑 부모님이 다른 팀을 응원한다라든가 그 스타성의 선수를 쫓아서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국 프로야구가 살 것 같고 그래야 사회인 야구 쪽도 좀 뭔가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야구 저변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이런 글러브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이벤트 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죠. 김강현 선수 기념 글러브 SK 구단에서 판매가 됐었고 그걸 기획한 게 제 후배긴 한데 김강현 선수 등번호 개수만큼 미즈노 4프로 글러브를 만들었었죠. 네. 그게 1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5분 만에 다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왼손잡이만 만들었다라는 거.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왼손만 만들었어? 오른손도 만들어 팔지. 그러면 형 그게 무슨 선수 글러브냐고. 그 의미 없지 않냐고. 뭐 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쉽다 그랬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리셀가가 얼마나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 한간에 들리기에는 이게 거의 50만 엔 가까이 리셀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3배 뛰기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선수 김현도 대단한 선수긴 한데 그 선수의 그 미즈노 4프로 글러브인데 리셀가가 이것처럼 3배 이상 뻥튀기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아무래도 오타쿠들도 많고 컬렉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일본에서 이걸 산 사람들은 진짜 사회냐고 할 때 쓸까요? 네, 안 쓴다고 거의 안 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식야구 쓰기에는 불가능해요. 이 글러브는 사이즈도 그렇고 경도도 그렇고 딱딱해요. 그래서 연식야구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겠죠. 이 실장 네가 뭔데 이거 연식야구 쓰면 되지. 4% 사이니까 부드럽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네. 저번에 제가 1시간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네,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 리뷰한 거니까 사진 일단 놓고. 네. 1시간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죠.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일본 사회인 야구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자, 또 낚이신 거예요. 시작은 오타니 글러브였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영상을 보고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와, 실장님, 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카톡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시간 10분짜리 그거 왜 봐? 재밌어요? 근데 재밌대요. 아, 그렇구나. 나만 재밌는 건 아니었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룬 내용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연식 경식의 차이. 실장님 MM 글러브는 연식을 못 쓰는데 이렇게 오므려진 글러브는 연식을 씁니다.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연식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일본 선수들은 막 일본 뭐 유튜브 보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라는 설명까지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실장님 근데 어떤 유튜버 그 리뷰하는 애 보니까 걔는 실장님한테 연식공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손가락이 쫙 벌려있고 착착착착 이렇게 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요. 그 친구랑은 통화로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연식 글러브 사용법이 있어요. 이거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손가락 간격 넓혀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온 글러브 이런 거랑 비슷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을 쫙 늘어뜨리고 파닥파닥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연식 글러브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본 야구와 한국 야구에 대한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재미없으면 이제부터 안 보셔도 되는데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 근데 재미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접근을 할 거예요. 제가 뭐든 말씀드리잖아요. 용품은 야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 바로 으쌰! 네, 배트예요. 자, 이거 보셨나요? 깡깡이라 그러죠? 아, 네, 깡깡이 배트. 이 배트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 얘기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모르시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두 개가 똑같은 깡깡이로 보이시죠? 엠마크. 예전에 미즈노 깡깡이는 이스턴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우사 USA에 돼 있고 경식용 한문도 써 있고요. 여기에 이스턴이라고 찍혀 있죠. 네, 이게 고등학교. 지금 미즈노는 이제 자체적 공장에서 나오고요. 금속 방망이. 그래서 동일한 스펙의 방망이, 거의 비슷한 반발력의 방망이를 일본은 통일했습니다. 각 메이커마다 밸런스는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탑 밸런스, 미들 밸런스 이렇게 있지만 평균 900g 이상이라는 규제가 있고요. 반발력 규제가 있는 방망이를 써요. 더 반발력이 좋은 학급은 뭐 없어요. 네, 뭐 서로가 뭐 좋다라고는 하는데 거기서 거기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방망이는 뭘까요? 제 거예요. 제가 사회냐고 쓰는 방망이에요. 자,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 보이시나요? 네. 리스판스 보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리스판스, 즉 루이빌슬러가 찍혀있죠? 즉 리스판스 오리지널 모델 나오던 당시에 그때 깡깡이 배트예요. 그때는 다 근연도에는 모든 방망이에 다 리스판스라고 찍혀서 이 티펙스 방망이를 팔았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어가 써 있는데 경식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중학생 한문으로 보이시나요? 중학생 경식용 메딘 우사. 이 당시에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다니까. 뭐 어차피 티펙스는 미국 쪽 회사니까. 자, 얘는 중학교 경식용이고요. 얘는 고등학교 경식용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회인 야구 할 때 학생 야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학교 야구는 연식 야구를 합니다. 하지만 클럽 팀은 경식 야구를 합니다. 그 클럽 팀에서 쓰는 게 바로 중학교 경식 야구용 방망이가 요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무게가 달라요. 얘는 84cm, 즉 33인치가 아닌데 83cm짜리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32.5인치가 되겠죠. 무게는 29.5온스 정도 나와요. 800 몇십 그램 나오니까 재보니까 29.5, 즉 마이너스 3드롭 정도 나오더라고요. 얘는 84cm, 즉 33인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방망이에요. 무게가 몇 g이 나오냐? 920g이 나와요. 네. 평균 900이라 그랬는데 920 몇 g 나오나 그럴 거예요. 거의 33인치에 31온스인가 32온스가 나와요. 네,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런 방망이를 써요. 평균 900이라서 900을 딱 맞히는 게 아니라 900 이상. 네. 평균 90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바란스가 좀 탑 바란스인 거는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요. 그래도 900은 넘고요. 약간 미들 바란스나 로우 바란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방망이를 써요. 이게 뭔 상관이 있냐. 자, 일본에서 사회인 야구 할 때 보통 연식 야구를 하면 2시간 안에 7이닝이 다 끝나요. 보통 1시간 반, 1시간 40분은 다 끝나요. 원체 공도 반발력이 멀지 않고 바운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비가 빨리빨리 끝나고 또 야구들도 또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요. 그래서 앞 게임이 끝나면 반드시 여름에 다음 게임 전에 물 뿌려요. 일본 흙 혹시 화산재흙이라고 드렸죠? 발로 이렇게 탁 바닥을 튀면 우리 그 밀가루 그 반죽 이거 수타할 때 보면 밀가루 날리듯이 까만 흙이 날려요. 그래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진짜 흙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즉 일본은 거의 대부분 땅이 화산재흙이라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프로야구에서 화산재흙 많이 갖다 썼었죠 예전에. 근데 까만 흙. 요즘에는 다 바뀌었죠. 약간 미국 스타일의 딱딱한 흙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흙에서 하면 바운드가 하드볼로 해도 좀 죽는 편이에요. 인조잔디가 별로 없어요. 거의 맨 땅이고요. 바운드가 죽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무거운 방망이들을 써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중간 정도 한다는 그 중학교 클럽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총감독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총감독으로 있는 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팀이 연습 경기를 그 당시 우리나라 중학교 팀 전지훈련 갔을 때 할 때 모 팀이었어요. 어느 학교 팀이었는데 그 해에
전국대회에서 세계인가를 우승한 거의 탑인 중학교 팀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 중상 정도 되는 팀한테 졌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뭐 큰 점수를 차로 지진 않았는데 그 팀한테 어떻게 졌냐면 일본은 선수들 등번호가 포지션인 건 아시죠? 투수가 1번, 포수가 2번. 우리 오더치 쓸 때 포지션 번호. 그것도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얼마 전 예전에 제가 포지션 번호라는 거. 등번호 1번 달고 있는 투수가 에이스예요. 그 친구가 투수 땅볼을 쳤는데 1루에서 살았어요. 또 어떤 친구가 2루 땅볼을 쳤는데 약간 2루 베이스로 살짝 치우쳤거든요. 근데 또 1루에서 살았어요. 에라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잡아서 스텝 밟고 던졌는데 세이브예요. 뭐지? 애들이 멘탈이 나갔죠. 엄청 빨라요. 그래서 중학교 게임이 끝나고 감독님이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 한국 감독님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빠르냐? 그랬더니 그 총감독이 아닌 그 수석 코치라는 분이 감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작년엔 더 빨랐대요. 에? 보통 작년에는 50m를 뭐 5초 안에 5초 정도 5초 아닌가 뛰는 애가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3명밖에 없대요. 그랬더니 올 하반기쯤 되면 한 2~3명 더 생길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스카웃을 해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언덕배기 위에 주차장에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 쏴가면서 그 평일에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런닝을 그 언덕배기 그 보도블록이거든요. 바로 옆에 도로고 조그만 도로긴 한데 그걸 내리막길을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감독님이 야 그럼 애들 도관이 다 나가는데 그러다가 자빠져가지고 얼굴이라도 이렇게 쳐치면 다리 풀려가지고 꼬꾸라져서 이빨에도 깨지면 학교 난리 나는데 근데 그 감독님은 상관없대요. 왜?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운동이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다치는 부상 위험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그 이제 학교 내에서 사고 나면 모든 게 학교에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런 훈련법을 해서 실제로 뭐 무릎이 다칠 수도 있다. 성장기에 무릎을 다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회복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스피드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게 이제 뭐 팀 내에서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빠른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또 다른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하는데 원아웃에 주자 1루예요. 타자가 8번 타자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내기 번트를 하더라고요. 투아웃에 2루를 만들더라고요. 왜? 8번, 9번 어차피 약한 타자니까 병살 칠 바에는 스코어링 포지션에다 보내놓고 짧은 한테 홈이 들어오게 1점을 내겠다라는 거죠. 연습 게임이고 뭐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원아웃에 주자 1루에 보내기 번트를 한다? 근데 그게 상위 타선에 연결될 때도 그러더라고요. 1점을 짜내는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야구 방식이 한국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되게 빠르죠. 발 빠른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스피드가 빠르고. 한 가지 더 여담을 하면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주자 만루예요. 2사예요. 투수리 풀카운트예요. 우리나라 성향이면 야 그냥 가운데 놓고 던져. 근데 일본은 아니 만루에 3볼 라싱에서도 변화구를 던진다는 거예요. 유인구를 던진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으려다가 맞으면 싹쓸이지만 볼넷이 나오면 1점밖에 안 주잖아. 라고 하는 게 왜? 제구력을 그만큼 연습을 하고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그 조그만 동네 야구장 가보면 불펜장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짜놔요. 고무줄로. 거기다가 스트라이크 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 피칭을 실제로 받아요. 포수들이 마스크 쓰고. 고무줄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던지게끔 고무줄로 이렇게 깜장 고무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가지고 피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야구 성향이랑 우리나라 성향이. 그래서 옛날에 WBC 때도 오승환 선수가 마지막에 삼진 잡을 때 타무라 선수가 크게 헛스윙하고 무릎 꿇고 헛스윙했는데 아마 그때 타무라 선수도 변화구를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 당연히 일본 선수 사람 유인구를 던진다든가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한가운데 그냥 직구를 꽂아버리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일본 야구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본 선수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내야수들이 연습을 하는 거 보면 대쉬를 많이 하고요. 한 발 더 줄여서 빨리 빼서 빨리 던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잡아서 힘으로 어깨로 던지기보다는 스텝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서 잘라먹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타자들도 무거운 방망이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타격을 하면 툭 대고 치고 나가는 게 되게 많죠. 네, 일본 고시엔 야구 봐도 그걸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로 진짜 툭 치면서 나가는 스타일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내야수들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김하성 선수도 그랬고 강정호 선수도 그랬고 황재균 선수도 뭐 1년밖에 없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포지션을 뛸 수 있었죠. 일본 선수들 중에서 내야수로서 메이저리그 뛴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있어봐야 2루수 정도. 네. 유격수나 3루수까지는 못 가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석하기로는 그 야구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송구를 하는 연습. 그러니까 어깨로만 잡아놓고 그냥 빡 해가지고 던지는 그런 연습보다는 푸덕을 가면서 몸이 나가면서 받아서 던지는 연습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메이저리그는 땅이 다르다라는 거죠. 딱딱하죠. 거기다 타구도 빨라요. 수비 위치도 깊어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타구 질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한국은 생각보다 한국 야수들이 강하게 치는 선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영호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은퇴할 무렵에 NC 했을 때 이호준 선수가 막 지명타자 4번 타자 막 치고 그럴 때 그때 실제로 라이브 배팅 칠 때 타구를 받아보면 용병 선수 치듯이 막 온대요. 묵직하대요. 장난 아니에요. 힘이. 대단하다고. 근데 한국 젊은 선수들도 타격 보면 힘들이 좋아요. 일본 타자들보다 타구 질도 훨씬 강하고 묵직해요. 땅도 좀 더 딱딱하고 인조잔디도 있고. 근데 일본의 야수들이 치는 타구들이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다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스타일들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이 주로 하는 퍼포먼스들 보면 실제로 메이커드에서 만드는 글러브들도 보면 제트 글러브 카달로그 보셔도 알겠지만 예전에 2루수용, 유격수용, 3루수용이 나왔다면 지금은 내야수용이나 2루 유격수용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작고 얕은 글러브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미국의 1787이나 1786 같이 이렇게 깊은 글러브가 아니라 되게 얕고 막 막혀있는 웹 많이 쓰고. 근데 그게 바로 플레이 때문에 그래요. 도나이아 글러브도 마찬가지였고 좀 얕은 글러브, 그리고 뭐 IP 셀렉트가 인기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얕은 글러브로 대시해서 할 때 빨리 빼는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야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저는 글러브를 볼 때 그래서 항상 야구를 생각하고 보자는 주의잖아요. 일본에 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실장님 또 하시냐라고 하는데, 방망이에게는 왜 하십니까? 아까 손가락 이렇게 넓혀서 연식 글러브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글러브가 어찌 보면 그렇게 접근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글러브 전에 리뷰할 때 보였지만 바닥을 소프트볼 공이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놓고 관절을 여기를 꺾고 살짝 걸쳐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드볼을 쓰면 흘러버리는 거예요. 손끝으로 이렇게 탁 잡혀도 웹에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근데 이런 모양이면 연식 글러브 이렇게 넓게 쓰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연식이 못 잡아요. 왜? 바닥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식공을 쓰려면 이걸로 쓰면 튕겨 나가요, 얘가. 이거는 낭창거리는데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서 치든가 아니면 백으로 하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를 연식 글러브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스타일로 하려면 이런 식 방식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더 죽여서 완전히 이렇게, 이거 일본 보면 보이죠? 죽이죠. 네. 더 플랫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잡을 때는 더 좁게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연식 글러브처럼 이제 길이 난 거예요. 실장님 전에 오므려지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깊은 글러브들의 얘기고요. 이렇게 얕은 글러브에서는 일본 연식 글러브 가공 방법 중에서 이렇게 손가락 간격을 인위적으로 넓히고 웹도 유격을 주고 다음에 플랫하게 만들고 손바닥을 되게 부드럽게, 심지어는 컴파운드도 제거하고 완전 이렇게 되게, 예전에 제가 인생 글러브로 했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깊은 가다니까 안 되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경식 글러브임에도 연식 글러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전에 설명드렸죠. 넓게. 근데 이것보다 더 넓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식 글러브의 내야 글러브 가공 방식 중에서 뭐냐, 이렇게 손가락을 넓혀서 웹을 늘려서 완충력, 이게
허들허들허들하게 만들고, 특히 여기도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제방끈도 빼고 이 돌돌이 말려 있는 것도 유격을 줘서 더 힘이 없게 만들어서 넓게 벌어서 촥 해서 그냥 연식 글러브를 내야 글러브로 길들이는 방식이, 즉 요런 방식의 틀을 잡아서 끝을 오므리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제가 왜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식 글러브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된 글러브들을 사회인 야구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내야수들, 그 아마추어 선수들 그랑 비슷하게 경식 글러브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함정. 포켓이 얕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손가락이 긴데 그렇게 넓혀버리면 못 물어요. 즉, 이 손가락에 유격을 줘서 넓히는 방식은 뭐냐면, 이 부분도 웹이 되게, 즉 고무공이 완충이 되는 그냥 웹의 역할이 되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손바닥으로 다 그냥 잡고, 이런 데 걸렸을 때 막았을 때 그냥 완충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면 강한 타구 갔을 때 밀려 나가요. 특히나 이게 손가락이 더 길어지면 하드볼, 즉 경식구를 썼을 때는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옥션이라든지 일본에서 무령부대에서 샀던 글러브는, 아니면은 뭐 예전에 그 구부타 연식 같은 거 쓰셨던 분들 경식으로 되게 잘 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와, 잘 쓰셨네 그런 분도 있고,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저는 이거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뭐 더 비싼 글러브를 사오시고 윌슨 글러브를 사오신다라든가, 아니면 구버타 경식 T9 제품을 갖고 오셨다라든가, 미즈노 오더 제품을 갖고 오셨는데, 정작 예전에 잘 썼던 글러브는 허우적대는 연식 글러브 T9S라든가 구부타 연식 같은 거 한참 유행할 때 그거 갖고 오신 분들, 오일 막 묻어 많이 먹여가지고 아니면 무령배가지고 허적허적 되는 글러브 쓰셨던 분들,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갖고 오셨던 글러브를 다 작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즉 그런 방식으로 썼던 글러브들, 뭐 글로벌 엘리트, 예, 잘 고민해 보세요. 사사키 프로브레인 쪽 연식 같은 것들 보시면 포켓이 얕거나 작던 글러브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연식 글러브들이 좀 작아요, 대부분. 그리고 내야수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느낌으로 쓰는 글러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글러브들은, 일본 내야수 글러브 있잖아요. 뭐 Z 예전에 BPG 뭐 34라든가, 뭐 끝에 4로 끝나든가 6으로 끝나든가, 뭐 36, 66, 56 막 이런 것들, 뭐 5가입돼 있고 그물돼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 보시면 거의 11 반이라고 우겨서 11 반이지만 11.25에서 11 반 정도 사이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서원창 글러브 같은 거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걔도 사이즈가 안 크잖아요. 네. 이것도 우겨서 11 반이지만 실제로는 11.25라는 거죠. 네. 경식 글러브인데 이렇게 넓게 쓰는 경우. 네. 포켓이 깊으면 이런 게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모토 패턴을 갖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일본 연식 글러브 하듯이 부드럽게 끈 늘려서 이렇게 써버리면 힘을 못 받고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포켓이 좀 크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연식 방식으로 쓰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접목이 되려면 글러브가 좀 더 작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포켓이 얕게, 그러면 토고도 되잖아요 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야구가 하드볼 야구를 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좋은 IP 셀렉터, 이 킵 가죽 좋은 글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넓혀서 낭창낭창하게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잡고 싶어라면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야구 시작을 할 때 제일 접근한 게 올라운드 글러브를 사시고 잘 모를 때 이제 공 숙여놓고 묶어놓는다라든가, 막 계속 반 접어넣어서 이렇게 쓰다가 포지션이 되고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내야 글러브 괜찮은 하이엔드급을 샀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딱딱하다. 그러고 나서 허브적 올라운드처럼 담기는 글러브 쓰다가 자꾸 컴팩트 한다라든가,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포켓의 형태가 각이 있는 글러브 쓰면서 자꾸 공을 떨구기 시작하면, 그때 선택하는 대안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즉 내가 자꾸 튕겨나가니까 내가 핸들링을 연습한다라든가, 뭔가 좀 손이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가 아니라 부드럽게 이런 식을 연습을 더 가셔야 되는데, 도구 자체를 부드럽게 해서 도구에서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들 보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가 돌아가서 그럼 예전에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비싼 글러브를 사십니까? 그냥 연식 글러브 한 25만 원짜리 그냥 사셔서 부드럽게 쓰시면 되는 거 아닐까? 아,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경식 그렇게 이렇게 늘려도 힘 없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면 패턴을 좀 깊고 좀 큰 내야 글러브, 아니면 단단한 내야 글러브, 아니면 약간 오므러진 뭐 내야 글러브를 사놓고 일본 연식 글러브처럼 만드는 거죠. 구보타예요. T9 가공 끝난 거예요. 이분 손이 좀 작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좁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연식 글러브 이런 식으로 쓰듯이 경식도 그렇게 쓰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밀려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허브적대면서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보타가 한때 인기가 많았던 게 허브적 되면서 공이 쫙 이렇게 뭔가 차푸덕하고 당기는 느낌들 때문에 되게 많이 쓰셨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글러브 샀을 때 뭐 A2K라든가 A2K 생각보다 단단한 글러브거든요. 아니면 롤리스 제품 뼈대가 단단하거든요. 엄지새끼가 깊은 글러브. 아니면 일제들 그 당시에 뭐 노스킵 제품들 오다름 니오카 패턴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를 사시다 보면 그거를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사이즈도 커지고 포켓도 깊어지면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미지상으로는 글러브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이미지를 계속 인풋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글러브 자체의 완충력으로 공을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큰 글러브인데 이렇게 낭창거리는 글러브들 막 간격을 넓혀놓고, 얼마 전에 키시모토작 코사쿠작 글러브인데 그렇게 국구법인데 150만 원짜리 이렇게 넓히신 분을 봤잖아요. 결국 백핸드에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치업 돼 있는 글러브인데 그거 11.75 이상 12인치 가까이 되는 글러브를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그걸 못 물어주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사회인 야구도 지금 보시면 우리는 금속 배트를 쓰고요. 힘 좋으신 분들 타고 엄청 빨라요. 거기다가 배트 규제까지 없어버리면 그 낭창거리고 작은 글러브로 쓰기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 아니면 큰데 낭창거리면 밀려서 자꾸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남들보다 푸덕을 한 걸음 더 가서 손바닥 중앙으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그래요. 뭐 나무 밴리그 같은 데 쓰면 그렇게 좀 작고 컴팩트하고 낭창거리는 것도 잘 쓸 수 있겠는데 뭐 카본 배트, 컴포짓 배트를 쓴다는 인조잔디에 강한 타구에 있는 데서는 저도 솔직히 MMM은 부담스럽거든요. 왜? 타구가 너무 빠르니까. 정확히 맞은 땅볼도 진짜 총알같이 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규제 있는 배트 규제 없는 리그에서는 뛰고 싶진 않아요. 무서워요. 진짜로. 예. 그거를 갖다가 얘를 더 부드럽게 해서 그게 과연 완충해서 잡힐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는 생각은 차라리 저는 글러브를 예전에 했을 때 ES를 들고 나간다라든가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깊은 글러브로 바꿀 것 같아요. 공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얕으면 탁 이게 강한 타고 오면 튀겨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턴을 바꾸기 위해 접근을 하지 얘를 더 조작력을 줘서 바꾸는 식으로 접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반접에 공 2개 넣고 접어놓거나 이렇게 올라운드 글러브 인터넷에 나온 방식들 뭐 글러브 밴드로 감아놓는 방식을 쓰시던 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포지션별 글러브 샀을 때 그걸 인풋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부드럽게 막 간격도 하는 방법이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길각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귿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이 모양 엄지 꺾고 새끼 꺾고 각으로 탁탁탁탁탁 때리면 딱딱 물리죠. 실제로 안에서 덜 그럴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두 가지 오류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막 리뷰하는 애들 이렇게 손가락 넓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걸 따라 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좀 이제 오늘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등학생 글러브들과 일본 뭐 학생 야구들 하는 유튜브들 보시면 글러브가 쫙 퍼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좀 얕다라는 거, 그리고 그네들 공이 하드볼인지 연식구를 봤을 때 하드볼로 쓸 때 글러브들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격이 많이 넓지 않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글러브 손가락이 긴데 간격이 넓으면 어떡할까? 이런 데 공 끼는 경우 생기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밀리다 보면 여기 찢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연식 글러브 가공 방식에 제가 이렇게 끝을 오므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 유튜브 영상에서 올렸듯이 이런 글러브로는 연식 쓰기 힘들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끝을 모아서 공도 작으니까 이렇게 씁니다라고 그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약간 이런 식으로 쓴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식 글러브 손가락도 더 넓히고 약간 걸쳐서 그래서 걔네들 보면 넓게 쓰는 애들이 여기를 바닥을 거의 반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뭐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약간 걸쳐 껴요. 또 왜? 바닥이 힘이 없어지면서 여기 위격을 주는 거죠. 손바닥에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완충력을 좋게 하려고 손바닥 맞아 안 튀게 하려고. 이게 바로 연식 글러브 사용법 공법이에요. 근데 경식구를 이 방식으로 썼을 때는 공이 타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장점은 뭘까? 이런 데가 완충이 되니까 펑고 받을 때 이런 데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밀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딱 스핀을 멈춰서 물어주고 빼는 이런 느낌은 좀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타구, 실전 타구로 오면 실제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런 식으로 끼는 경우는 많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흘러나간다는 거 아니면 계속 그렇게 쓰시면 결국에는 뭐예요? 웹이 늘어나서 손가락이 이런 데 끈이 끊어진다라든가 이런 데 찢어진다라든가 웹이 계속하면서 웹이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여기만 까지여가지고 웹이 닳아버린다라든가 해서 글러브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일로 잡다 보면 꽉꽉 쥐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이 울고 배가 나온다라는 거. 나중에 제가 저 다나카 선수 글러브를 리뷰하면서 왜 내 글러브는 바닥이 울까라는 거, 그 18만 엔짜리 글러브 또 리뷰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결국 이쪽을 전체로 다 외부로 활용해서 쓰는 글러브들은 결국 바닥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울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 그 다음 대안이 뭐였죠? 보정, 보강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보정 보강해서 딱딱하게 살려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쓸 수 있었는데 글러브가 차라리 이렇게라도 되면 어디든 웹이라도 갈 수 있는데 여기를 딱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되려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이상한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러브 모양이냐 패턴이냐 그렇다면 얘도 그렇게 유튜브 나온 것처럼 돼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될 수가 없어. 각 자체가 이미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물어봐 이것밖에 안 움직이는데 얘를 이렇게 벌릴 수는 없잖아요. 글러브가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형 잡으면 이게 단데. 네. 그래서 글러브 구조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 설명에서 늘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야구를 이해하고 글러브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결국 야구랑 플레이에서 내 글러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길들이는 게 맞을지 이 글러브는 이렇게 해서 좀 오류가 나왔구나. 본인 스스로 셀프 체크도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정답은 존재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찾아 나가다 보면 자꾸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한 가지 이야기에다 뭔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런대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끼워 맞춘다? 나쁜 표현일 수도 있고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 한두 번은 끼워 맞추는 걸 수가 있지만 그걸 계속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나름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뭐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워. 한 영상에서 이걸 앞에 올렸던 바로 전 영상에서 연식 글러브를 오므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서 또 피는 얘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벌어지는 부분에서 질문하셨던 친구를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시작은 오타니 글러브 16만 5천 엔짜리 리뷰 영상이었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이런 방망이가 나오면서 일본 야구 선수들의 특징, 땅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최지만 선수가 저 유니크 있을 때 저 찾아왔을 때, 저 보러 왔을 때, 쇼플레이 글러브 보고, 그때 3루 봤을 때니까, 형 좋다고 제가 써도 되냐고. 너 못 써. 왜요? 야, 생각해라. 푸이그 같은 애들 써도 돼서 미국 딱 딱딱하지. 거기다가 써도 딱 붙였는데 이거 밀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와사키 선수 같은 경우도 미국 갔을 때 메이저리그 갔을 때 윌슨 글러브 원래 SSK 글러브 스폰 선수였잖아요. 윌슨 글러브 마크 찍어서 연습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밀린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글러브라는 걸 접근할 때 항상 야구를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재밌고 깊이 있게 글러브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방향, 순방향이 사실은 글러브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그 개념보다는 이 오타니 글러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글러브 형태 모양, 즉 그립 구질 잡는 거라든가 그런 선수가 약간 원하는 형태를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방향을 접근한 건데, 개인적으로 사회인분들은 이 방식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본인 좀 백핸드가 흐른다든가 롤링을 했을 때 잘 안 물려준다면 순방향으로 오타니 모델,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오타니 베이스에 웹을 뭘 닿는지 오더를 하셨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순방향 쪽을 선택하는 걸 좀 더 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손이 만약 오타니 선수처럼 크다면 못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이 오타니 글러브 리뷰였고요. 이거 이제 내려갈 텐데 우리 손님이 이것도 잘 쓰시고요. 아끼면 똥 됩니다. 네, 지랄만 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네. 덕분에 아무튼 재밌는 글러브 잘 봤고요. 또 특이하고 재밌는 글러브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손가락 간격 넓히지 말라는 내용도 앞에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고, 또 손가락 간격 너무 쪼이지 말라는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정반합. 네, 적절한 그걸 찾는 거랑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앞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시고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쫓아가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간격, 적당한 유격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글러브에서 적당한 간격이 뭔지는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고요.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